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배우는 데는 돈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아서 무지한 경우도 돈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당신은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데는 많이 돈이 듭니다. 그렇다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과정입니다.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노는 것이 더 재미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시간을 낭비하면 돈을 잃는 것보다 더한 것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아니, 황금보다 더 소중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술의 음료에 대한 주장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주장의 종류에는 라운지 바라든지 이런 스포츠바, 펍, 가라오케 팝, 댄싱바 이런 다양한 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음료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류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조주는 과실 등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효모균에 의해서 발효시켜서 얻어지는 주정과 콩류의 전분을 원료로 해서 그 전분을 당화를 시켜 발효 공정을 거쳐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을 원료로 만든 술에는 포도주, 사과주 등의 과실주가 있고, 곡류의 전분을 원료로 해서 얻어내는 맥주와 막걸리, 청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조주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함유량이 3도에서 18도나 21도까지 강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알코올 함유량이 좀 더 낮아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고, 또 다양한 술의 종류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볼 거는 양조주에서도 이제 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BC 4000에서 5000년 전부터 맥주에 관한 유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4200년경에 바빌론, 현재 이란에 살던 수메르인들은 빵 조각을 물에 담궈서 빵에 이스트를 발효시켜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와서는 13세기경에는 북독일의 아인베르크 거리에서 홉을 사용한 백비어라고 하는 독하고 농후한 맥주가 만들어져서 현재의 라거 맥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인공냉각법의 개발과 발효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스테르가 맥주 양조의 발효 현상을 해명한 업적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맥주의 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맥주는 이제 그 보리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대표적인 품종으로서 뭐 주로 입자가 크고 껍질이 얇은 이조종 보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조용 맥주를 만드는 보리는 주로 이제 껍질이 얇고 담황색을 띠고 윤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맹이가 고르고 95% 이상의 발화율이 있는 것, 95% 이상의 그 발화율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수분량이 10%, 수분량이 그 10% 이상, 10% 정도로 잘 건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전분 함량이 많고 단백질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단백질이 많으면 맥주가 탁하고 맛이 안 좋은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적은 것으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맥주의 독특한 쓴맛과 향기를 내주고 거품과 색깔을 띠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존성을 증가하면서 메가즙의 단백질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 다양한 맥주의 종류가 많이 생기고 요즘 뭐 수제 맥주 뭐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맥주의 종류가 생기고 그다음에 과일 향을 넣어서 이런 맥주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90%가 물입니다. 그래서 맥주는 90%가 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좋아야 맥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맥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뭐 소주라든지 뭐 맥주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술은 그 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이 좋지 않으면 품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온 교환 수지의 발달로 인해서 그 이상적인 수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맥주를 양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물 맛이 좋아야 술 맛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모는 메가즙 속에 당분을 분해를 하고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드는 작은 미생물, 탄산가스에 만들어 작용하는 미생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양조할 때는 어떤 효모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질도 달라지게 되고 그 상면 발효 효모는 영국이나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벨기에 등지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면 발효 효모는 독일이나 덴마크, 체코슬로바키아, 뭐 우리나라 이런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분 보충 원료는 메가의 전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소맥 등이 주로 사용이 되고 포도당, 설탕, 전화당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별 맥주의 종류를 보면 독일은 뭐 이런 그 레벤브로이, 벡스, 디벨스, 크롬바크, 엥겔복 뭐 이런 맥주. 그 다음에 덴마크는 우리가 잘 아는 칼스버거.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하이네켄, 체코슬로바키아는 필스는 무르켈, 영국은 기네스, 스타 등이 있고 미국에는 버드와이즈, 밀러, 쿠어스, 일본은 기린과 아사히 맥주 등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맥주의 종류를 보면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상면 발효 맥주와 하면 발효 맥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면 발효 맥주는 라그 맥주와 뭐 생맥주, 필스너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시는 라그 맥주, 라그 맥주는 병맥주로서 2도에서 10도씨의 저온 숙성과 70일에서 90일간의 긴 후발효를 거쳐서 병에 넣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면 발효 방식에서 저온에서의 숙성 과정을 라거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 비열 처리 맥주로서 발효균이 살균되지 않은 맥주를 이야기를 하고요. 맥주 특유의 좋은 맛을 내는 각종 미세한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효모가 여과 과정에서 제거되어서 거품이 빨리 줄어들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40일에서 60일간 저장을 해서 후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필스너 같은 경우에는 체코 필젠 지역의 보헤미안들에 의해서 유래된 맥주로서 담색 메가를 사용한 황금색 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의 향치가 약하고 쓴맛이 강한 강흡성 맥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는 민헨이나 뭐 뭐 이러한 맥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면 발효 맥주는 거품과 함께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가진 효모를 사용을 해서 18도에서 25도씨의 비교적 고온에서 2주 정도 발효시킨 후에 15도 정도에서 약 1주간의 숙성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면 발효 맥주는 주로 영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스타우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맥주로서 대체로 알코올 도수가 8도에서 11도, 주로 이제 좀 우리가 좀 세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검게 구운 메가를 사용을 해서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고요. 맛은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우트를 주로 흑맥주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에일은 라거 맥주보다는 향이 강하고 쓴맛이 더해서 과일 향도 풍부한 맥주입니다. 그래서 향과 색의 정도에 따라서 비터 에일, 그 다음에 마일드 에일, 뭐 페일 에일, 뭐 이런 다양한 그 에일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과일 향이 주로 좀 많고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터 같은 경우에는 메가점 농도나 발효도가 높고 홉 사용량이 많고 농색 메가와 흑메가를 사용을 해서 색이 진한 흑맥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의 저장 온도는 5도에서 20도씨 실내 온도에서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없는 어두운 지하실의 장소가 가장 적합하고요.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는 뭐 일반적으로 3도에서 4도씨 정도 보관하였다가 여름에는 7도, 겨울에는 10도씨 정도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맥주는 좀 차갑게 해서 마시는 것이 뭐 제대로 된 맥주를 즐길 수도 있고 또 그냥 차갑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마시게 되면 거품도 많이 나고 그렇게 좀 시원한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증류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류주는 곡물이나 과실 또는 당분을 포함한 원료를 발효시켜서 약한 주정분, 양조주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증류기를 사용을 해서 증류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조주는 그 효모의 성질이나 당분과 함유량에 따라서 8도에서 14도씨 정도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를 산출을 하는데, 이를 보다 더 강한 알코올 음료나 순도 높은 주종을 넣기 위해서 증류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증류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위스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스키는 고대 캐릭어인 이스케바에서 유래된 것으로 18세기 말부터 위스키로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원인 이스케바하는 라틴어의 아쿠아비테에 해당하는 말로서 생명의 물이란 word of life라는 그 생명의 물이란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증류주인 아쿠아비트와 브랜디의 별칭인 오드비도 이제 같은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스키의 역사를 보게 되면 12세기경 이전에 처음으로 아일랜드에서 제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이탄을 사용을 해서 맛과 향이 특이한 좋은 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류한 위스키를 쉐리 와인의 빈통에 저장을 함으로써 투명한 호박색의 짙은 향을 지닌 부드러운 맛의 그 위스키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스키의 종류를 우리 한번 보게 되면 위스키는 원료나 제조법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 이렇게 몰트 위스키를 많이 마시죠. 그래서 발화시킨 보리, 즉 메가만을 원료로 해서 만든 위스키로서 메가 건조 시 2탄을 사용을 하고 단식 증류기로서 증류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인 위스키는 발화시키지 않은 보리나 호밀, 옥수수 등의 곡물은 보리메가를 당화를 시켜서 발효시킨 후에 연속식 증류기로 인해서 증류한 위스키를 이야기를 하고요. 몰트 위스키의 농후한 맛을 부드럽게 하는 블렌드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디드 위스키는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적당히 혼합한 위스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카치의 그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스카치 위스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의한 분류인데요. 스카치 위스키는 물과 발화된 보리를 사용을 해서 스코틀랜드 내에서 증류를 해서 최소 3년간 통에 저장을 하고 숙성시킨 위스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카치 위스키는 뭐 시바스 리갈, 로얄 살로테 뭐 이런 그 발렌타인 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리시 위스키는 메가 외에 여러 가지 곡류를 원료로 해서 사용을 해서 그레인 위스키로 분류가 되나 단식 증류기를 사용을 해서 3번 증류하는 몰트 위스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위스키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위스키고 처음에는 과일이나 호밀 등을 원료로 제조를 하기 시작을 하였으나 1795년 제코빔
켄터키주의 버번 지방에서 비로소 옥수수로서 이제 위스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번 위스키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버번 위스키로서 이제 유명한 거는 진빔 같은 뭐 싸고 맛있는 이런 위스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스키의 이제 뭐 분류를 보면 위스키에는 뭐 아메리칸, 캐네디안, 스카치, 아이리시, 뭐 저페니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아메리칸은 버번이나 테네스, 뭐 콘라이, 블렌디드, 뭐 스카치는 블렌디드, 몰트, 그레인 뭐 이런 종류의 위스키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디는 와인을 처음으로 정류한 것은 13세기경 프랑스의 아비뇽에 살던 의사이자 연금술사인 아르도느 빌네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브랜디는 포도를 발효하고 정류한 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더 이제 정류한 술을 발효를 시키고 정류한 술을 이야기를 하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과실류의 발효액을 정류한 알코올과 성분이 강한 술의 총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 이외의 가실을 원료로 할 때에는 그 과실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브랜디, 체리 브랜디, 애프리카 살구죠. 살구 브랜드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브랜디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브랜디의 제조 방법은 뭐 꼬냑을 예를 들면 와인을 제조를 해서 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와인을 한 2, 3회 정도 단식 정류기로 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류한 브랜디는 뭐 참나무통에 넣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장 기간에는 최소 이제 2년에서 20년, 오래된 것은 50년에서 7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브랜디는 저장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가치가 있고 더 비싸게 되고 그 맛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발렌타인 뭐 12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되면 될수록 맛있고 부드럽고 아주 좋은 술 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블렌드를 하는데 브랜디도 위스키처럼 블렌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블렌드는 가장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로서 오랜 경험과 예리한 감각을 지닌 셀러마스트에 의해서 블렌드된 브랜디는 다시 일정 기간 숙성을 시킨 후 병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브랜디 제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제조 방법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와인을 제조를 해서 그 다음에 정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류를 시킨 것을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뭐 저장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 참나무통, 오크통에 넣어서 한 2년, 최소 2년에서 50년, 70년 이러한 저장을 하게 되면 더 가치가 있게 되면 비싸지게 되고 맛있고, 그래서 이제 이 참나무통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정발이 됩니다. 그래 양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양이
들면 이렇게 참나무통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줄어들게 되니까 이것을 한 줄어든 것을 2, 3년마다 한 번씩 그 이 술통을 채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게 계속 이제 증발을 해서 술이 나중에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 3년마다 한 번씩 술통을 채워서 이게 계속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블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랜디의 등급을 한번 보게 되면 브랜디는 숙성 기간이 길수록 품질도 향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숙성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제 품질도 향상이 되고 품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자나 부호로서 표시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꼬냑이 처음으로 별표의 표시를 사용한 것은 1865년에 헤네시사에 의해서 별표를 사용하게 되었고 브랜디 등급 표시는 제조회사마다 공통된 부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된 회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머리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VSOPX가 있는데 V의 의미는 very라는 것이고요. S는 superior, 그 다음에 O는 old, P는 pale, 그 다음에 X는 extra의 이제 머리 글자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머리 글자를 사용을 해서 등급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별 표시 1급에서 5급까지 법적 기준은 3년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VO나 VS는 VO는 이제 very old가 되는 거고요. VS는 very superior 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VSOP는 Very Superior Old Pale은 10년 정도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15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XO는 Extra Old는 20년, 그 다음에 엑스트라는 40년 이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브랜디라는 이제 이런 그 브랜디는 원래 네덜란드에서 유래가 됐고 불에 태운 와인이란 뜻으로 이제 정류하는 정류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8병 정도의 와인을 정류를 하면 한 병의 브랜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병의 그 와인을 정류를 시키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병 정도의 그 브랜디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양이 더 작아지게 되고 이제 8병 와인을 뭐 10병, 20병, 30병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 50년, 70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더 비싸지게 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흰색의 정류된 흰색의 브랜디가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오크통 속에서 숙성되는 동안 오크통의 향과 색이 자연스럽게 브랜디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꼬냑으로 유명한 꼬냑 지방은 원래 좋은 포도를 생산해내지 못해서 주로 수출용 와인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수출용 와인의 운반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유를 했던 것이 유명한 꼬냑 생산지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꼬냑을 마실 때는 주로 이제 그 잔을 흔들어서 꼬냑이 안에서 파도치게 한 후에 어,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은 이제 잔을 잡고 손바닥에 온기로 꼬냑을 데우면서 조금씩 색과 향과 맛을 보고 코와 혀로 음미하면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꼬냑 뭐 브랜디 잔 같은 경우에는 잔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잔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손가락을 둘째, 셋째 손가락을 끼워서 손바닥에 그 온기가 이렇게 술에 전해지게 해서 이제 술이 조금 온기로 인해서 따뜻하게 해서 이제 먹으면 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시는 이제 그 매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우리 세계 5대 꼬냑 브랜드를 세계 5대 꼬냑 브랜드를 보면 헤네시가 있고요. 레미 마르땡, 그 다음에 마르텔, 그 다음에 까미, 꾸르보와지에 이렇게 이제 세계 5대 꼬냑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유명 꼬냑 브랜드에는 비스키라든지 오타르, 볼리냑, 하인,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그 꼬냑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종류는 이제 진입니다. 진. 그래서 진은 곡물을 발효 증류한 주장에 노간주나무 열매 향을 첨가한 무색 투명한 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은 1640년경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 의학 교수인 사람이 열대성 열병 치료약으로 쓰기 위해서 순수 알코올에 주니퍼벨이나 코리앤더, 그 다음에 안젤리카 등을 침출시켜서 증류해 보니 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의 유래는 그 두송 열매의 프랑스인 주네브레에서 유래가 됐고요. 주네브레는 네덜란드로 전환이 되어서 주네바가 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의 종류에는 네덜란드 진, 영국 진, 미국 진, 독일 진,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 중에서도 이제 드라이 진이 있는데 런던 드라이 진, 우리가 뭐 잘 아는 런던 드라이 진이 영국에서 생산되는 진을 뜻하였으나 현재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진으로서 가장 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비피터, 탱거레이, 길비스, 고든스 진, 그 다음 봄베이 뭐 이런 진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엑스트라 드라이 진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진으로서 순하고 부드러운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스램스, 플라이슈만스, 히라모크스, 그 다음에 사모바 뭐 이러한 그 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럼인데요. 럼은 그 사탕수수의 즙을 농축시켜서 사탕의 결정을 분리를 하고 남은 당밀이나 시럽 등을 주정 발효시킨 후에 증류시켜서 얻은 것을 우리가 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럼의 종류에는 헤비럼, 미디엄 럼, 라이트 럼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드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카는
슬라브 민족의 국민주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색, 무미, 무취, 무색, 무향, 무취 뭐 이렇게 술을 이제 우리가 보드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카의 어원은 12세기경에 러시아 문헌에서 지체니즈비타라는 말로서 기록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세기경에는 버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18세기경부터 보드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국가별 그 보드카의 종류를 보게 되면 러시아의 보드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보드카 하면 이제 그 러시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드카는 의 원료는 주로 이제 뭐 감자하고 고구마, 보리, 밀, 호밀, 옥수수 뭐 이런 것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료에 뭐 이런 감자, 고구마, 보리, 밀, 호밀, 옥수수 이런 원료에 메가를 넣어서 그 당화를 해서 발효시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바리식이라는 연속 정류기로 이용을 해서 95% 정도의 주정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자작나무에 활성탄이 들어있는 여과조에서 2, 30번 반복을 해서 여과를 하게 되면 순수한 순도 높은 알코올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모래에 여러 번 통과시켜서 목탄의 냄새를 제거한 후에 증류주로서 한 40도에서 50도 정도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러시아 보드카를 보면 모스코프스카야, 그 다음에 스톨리츠나야, 스톨로바야, 그 다음에 페르토소프카, 브로조이 뭐 이런 종류의 그 보드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별 종류를 한번 보면 영국에는 고든이나 길베이, 워커, 네덜란드는 볼스나 포보브, 그 다음에 미국에는 스미노프, 사모바, 플라이슈만, 모나크, 그 다음에 폴란드에는 쇼팽과 벨레디어, 뭐 이러한 종류의 보드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혼성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성주는 리큐어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리큐어는 과일이나 곡류를 발효시킨 주정을 기초로 해서 정류한 증류주에 정제한 설탕으로서 감미를 더하고 과실이나 약초, 향료 등 초급 목피의 침출물로서 향미를 더한 혼성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채나 향기, 감미, 그 다음에 알코올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 리큐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큐어의 역사는 리큐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아르도르 발네브인데요. 당시에는 증류주의 레몬이나 장미, 오렌지의 꽃과 스파이스를 해서 감장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후인 1533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프랑스 앙리 2세가 왕비가 되었을 때 수행한 요리사가 포플로라는 리큐어를 파리에 소개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양각색의 리큐어가 제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리큐어의 그 제조 방법을 보게 되면 그 정육법이 있는데요. 정육법은 방향성의 물질인 식물의 씨나 잎, 뿌리, 껍질 등을 강한 주정에 담아서 부드럽게 한 후에
고향 물질의 이제 전부 또는 일부가 남아 있는 그 채로 침출액을 정류하는 것을 우리가 정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센스법은 주정에 천연이나 합성의 향료에 배합을 해서 여과한 후에 당분을 첨가해서 만드는데 이런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고 값이 저렴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침출법은 정류를 하게 되면 변질될 수 있는 과일이나 약초, 향료 따위에 정류주를 넣어서 향미 성분을 용해시키는 방법을 침출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과법은 전기압과 진공을 이용을 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허브 등의 재료에 정류주에 열을 가해서 증발된 전기가 통과하도록 해서 향을 얻은 후에 당분과 색을 첨가해서 다시 여과를 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과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리큐어의 종류에는 다양한 약초와 향초류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깜파리 있죠. 그래서 우리 깜파리는 그 저기 그 에피타이즈, 그러니까 그 아페리티프, 그죠? 식전주로서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깜파리는 뭐 이탈리아 국민주로서 뭐 70여 가지의 뭐 식물의 뿌리나 씨, 향초, 껍질로서 사용이 되고 쓴맛이 나는 그 술이고요. 그 다음에 24도에서 한 3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깜파리는 주로 이제 그 식전주나 칵테일을 제조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깜파리로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접하게 되는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뭐 요즘에 그 건강에 굉장히 좋고 혈액순환이라든지 뭐 물론 그 많이 마시면 안 되죠. 특히 우리는 뭐 소주나 맥주나 뭐 이런 술들은 뭐 마실 때는 좀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와인은 이제 우리가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이들 마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와인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반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의 음식의 맛을 돋구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와인을 마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양식을 먹을 때, 스테이크라든지 뭐 이런 양식을 먹을 때는 와인이 굉장히 좋은데요. 와인은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식사를 할 때 뭐 조금 뭐 한 2잔이나 3잔 정도, 뭐 그 정도 마시면 굉장히 음식 맛도 좋고 그 다음에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우리 혈액순환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면 뭐 어떤 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마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와인은 많이 마시지 말고 식사할 때 한 2잔에서 3잔 정도 이렇게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먹고 취하면 진짜 뭐 너무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뭐 며칠 동안 그 머릿속이 멍해지는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와인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와인은 일반적으로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알코올 음료를 이야기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와인은 포도를 포함한 다른 과실을 원료로 발효시켜서 알코올 음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000년경에 유라시아의 코카서스 지역, 그 다음에 그루지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중세 시대에는 종교의식과 의학용으로 사용 가치를 높아짐에 따라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 기술이 크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만들어진 술이라는 의미에서 라틴어 비눔에서 유래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뱅이나 이탈리아에서 비노,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바인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인의 제조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포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인은 무조건 포도라고 이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와인의 이제 재료가 되는 이런 포도가 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에 포도가 얼마만큼 햇빛을 일조량을 많이 받고 적당한 기후에서 잘 자란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도의 질에 따라서 이제 포도의 와인의 그게 달라지게 되죠.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빈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은 보통 여름부터 시작이 돼서 와인의 질은 수확할 때의 포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확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도의 질이 좋아지게 되게 되면 와인의 맛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티지를 보고 좋은 와인, 안 좋은 와인, 무조건 와인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빈티지에 따라서 그 표시가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빈티지에 따라서 그 해에 포도의 질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와인으로 만들게 되면 이 빈티지에 기록이 돼서 와인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굉장히 한 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그런 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티지라고 하면,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포도가 익는데 걸리는 100일 동안의 날씨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필요하고 알맞은 때에 비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날씨가 좋으면 와인의 품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티지 차트가 있는데, 이 빈티지 차트를 이용을 하면 어떤 해의 와인이 훌륭한지, 그 다음에 연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종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보르도의 1등급 와인은 최소 7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와인이 최상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그 와인이 지니고 있는 품질과 개성에 따라서 많은 격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차트는 빈티지의 좋고 나쁨을 수치로 나타내고, 점수는 와인 전문가들이 와인이 새로 나온 해에 테이스팅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티지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특히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와인 하면 프랑스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북유럽의 날씨는 변화무쌍하고 빈티지를 살펴보면 1988년, 그 다음에 1989년, 그 다음에 1990년, 산을 전문가들은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88년, 1988년, 89년, 90년, 이런, 그, 포도, 이 해에 생산된 포도로 만든 그 와인이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느 해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티지 차트는 공신력 있는 품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에 생산된 빈티지 그 와인은 지금도 굉장히 뭐 한 병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그 그런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와인 제조 과정은 이제 첫 번째 포도 수확이고요. 그 다음에 줄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압착과 발효, 그 다음에 여과를 시키고 숙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성을 시킨 후에 병입하고 병을 숙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